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시 제가 이렇게 민망하고 부끄러운 하게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랑 재무회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재무회계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한테 제발 투자 좀 해주세요. 우리 회사 이런 상태입니다. 라고 널리 알리고 우리 회사한테 투자를 좀 하게끔 그렇게 보여주는 식의 그런 회계예요. 한마디로 기업 이해관계자들이 쓰는 용도죠. 회계는 주된 정보 이용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재무회계인지 관리회계인지 그렇게 나눠서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투자자와 채권자들은 어쨌든 회사에 소중한 자본을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재무회계를 작성할 때 사실에 입각하여 아주 솔직하게 진실성 있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재무제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재무제표가 뭘까요? 재무제표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직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아직 학습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물론 이미 몇 년 전에 공부를 하긴 했지만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때는 아직 아무것도 공부한 게 아니라 이 단어들의 의, 정의 이런 거를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의랑 정의를 외우는 게 진짜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도 한 공부의 신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공부의 첫 번째는 무조건 외우는 거래요. 두 번째가 이해래요. 첫 번째는 무조건 외우고요. 두 번째가 이해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재무제표의 의의를 외워야 됩니다.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기업에 관한 유용한 재무상태 정보를 전달해주는 보고서예요. 자, 뭐라고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기업에 관해서 유용한 재무 정보를 전달하는 보고서예요. 자, 재무제표가 뭔지 다 외우셨나요? 보고서인데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쓰는 보고서래요. 이렇게 계속 반복을 3번 안 되면 4번을 하는 게 아니고요. 5번을 하세요. 그러면 좀 더 사무법칙이라고 하잖아요. 3번 안 되면 4번째 하는 게 아니고 꼭 3번 안 되면 5번째까지 외우세요. 그렇게 해야 공부가 잘 된다고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재무제표의 구성 5가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재무상태표. 두 번째, 포괄손익계산서. 세 번째, 자본변동표. 네 번째, 현금 흐름표. 5번째, 주석. 주석은 여러분 주석도 재무제표의 구성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주석이라고 하면은 그냥 뭔가 꼬릿말?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거는 재무제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이 주석이 하는 일이 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5가지 꼭 외우세요.
그러면 재무제표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재무상태표는 어떤 보고서일까요? 우린 되게 재무상태표를 정태보고서라고 합니다. 그럼 정태보고서가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동태보고서가 있겠죠. 그러면 동태보고서는 혹시 뭘지 생각해 보셨나요? 동태보고서는 포괄손익계산서가 동태보고서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통장 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무상태표는 통장 그 맨 뒷부분 이제 뭐 얼마에서 합계 얼마, 총 얼마, 나의 자산 얼마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정태보고서인 재무상태표와 가장 유사한 그런 한 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괄 손익계산서는 뭐가 마이너스인지 뭐가 플러스인지 막 이렇게 유동적으로 얘가 손해가 났으면 얘가 뭐 추가로 이익이 발생했다 뭐 이런 것들을 막 계속 보여주고 있는, 마치 여러분들의 통장을 확인하시면 아시다시피 어떤 거가 출금돼서 얼마가 남았고 어떤 게 입금돼서 얼마가 남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보여주는 그 화면 통장의 한 면 있잖아요. 그것이 포괄 손익계산서랑 굉장히 유사한 그런 유사한 구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막 왔다 갔다 이거 뺐다 저거 뺐다 한 것은 동태보고서, 포괄 손익계산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합계, 뭐 총 얼마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정태보고서. 자, 뭐였죠?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 한번 볼 텐데요. 재무상태표에는 일단 자산, 차변에 자산을 적어주고요. 대변에 부채와 자본을 적어줄게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런 자산은 사실 우리가 부채도 자산에 포함시킵니다. 뭐 마이너스 자산이겠죠? 하지만 어쨌든 부채도 자산에 포함된다는 거. 여러분들의 자산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빚이 있다. 그럼 그 빚도 여러분들의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회계에서는 부채도 자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계정을 작성할 때는요. 차변엔 반드시 자산 적어주시고요.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KIFRS라고 하거든요. 이 기준을 준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기업이 내가 언제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업을 운영할 때는 이 기업이 계속 운영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모든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뭐 물건을 구입할 때도 그렇고요. 물건을 팔 때도 그렇고, 내가 내일 당장 없어질 거야 라는 기준으로 물건을 팔거나 사지 않겠죠? 기업 활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업을 원칙으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겁니다. 마치 내일도 살아있을 것처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원칙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발생 기준의 회계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발생 기준의 회계는 사건이 발생한 해야 되는 시점에 작성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적절한 예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월에 월급을 원래 받아야 되는데 12월 30일에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12월 30일 날 사장님이 깜빡하고 1월 1일 날 월급을 넣어줬어요. 그러면 얘는 12월 30일 날 12월 달에 임금, 노동에 대한 임금인데 1월 달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회계장부에 1월에 기재할까요? 아니면 12월에 기재를 할까요? 2017년도 12월에 발생한 나의 노동의 대가, 그것을 기업 회계장부에 작성을 하려면요. 그걸 1월 달에 받았다고 1월 회계장부에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달에 어쨌든 줘야 되는 돈이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12월 회계장부에 기록하게 됩니다. 이게 발생 기준 회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생해야 되는 시점에 그 금액과 회계를 작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발생 기준 회계라고 합니다. 자, 이거와 반대되는 기준으로 현금 기준 회계라는 게 있어요. 근데 대개 한국에서는 현금 기준 회계는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현금 기준 회계는 그 반대의 얘기겠죠. 1월에 발생한 어떤 회계 사건에 대해서 1월에 작성 상계라는 게 있어요. 기업은 어떤 걸 팔기도 하지만 어떤 걸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팔고 사는 그 기업이 동일한 기업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어요. A라는 기업에서 어떤 물건을 그 기업에서 살 수도 있지만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A라는 기업을 팔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할 때 되게 기업들이 막 현금 주고 뭐 100만 원 줄게 그거 몇 개 줘 뭐 이렇게 100만 원 붙인다 띡띡띡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되게 외상 뭐 이런 뭐 며칠까지 원금을 뭐 회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고 우리로 치자면 외상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식으로 물건을 떼우고 물건을 줍니다. 상계는요. 정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거 그냥 또잇또잇 친다는 겁니다. 또잇또잇 친다는 게 뭘까요? 내가 줘야 될 돈이 100원 있어요. 내가 이 기업한테 받아야 될 돈도 100원 있어요. 야, 그러면 우리 이거 그냥 회계장부에 적지 말고 그냥 없는 걸로 치자. 어차피 너도 100원 내야 되고 나도 100원 내야 되는데 뭐하러 작성하냐. 이거 그냥 없는 걸로 치자. 뭐 굳이 뭘 날 줘야 돼? 나도 너한테 줄 돈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또잇또잇. 근데 회계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상계를 하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건 사실에 입각한 작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까 회계는 뭐라 그랬죠?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상계는 일반적으로 상계는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안 돼요. 정확한 명칭은, 정확한 의의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은 종류의 채권과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일반적 의사표시로 서로의 채권과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거나 혹은 이와 비슷한 일, 그것을 상계라고 합니다. 친구랑은 상계할 수 있어요. 회계장부에는 상계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에 입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보려고 쓰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여주려고 쓰는 거였죠, 아까? 이해관계자, 주주, 채권자들. 그렇기 때문에 상계를 하면 이분들이 우리 회사의 실질적인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계를 하면 안 됩니다. 오늘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싶었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늦었고, 사실 오늘 사장님하고 면담이 있었던 날이라서 저녁까지 먹고 왔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 공부할 시간이 너무 짧았네요. 내일은 더 오래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얼른 정리하시고 필기하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 꼭 기억하시고 이거 시험에 납니다. 이거 되게 무슨 학원 강사님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꼭 시험에 날 거니까 필기하세요. 복습하세요. 저도 좀만 복습하고 잘게요. 안녕.